오늘 이제 제가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체계적으로 합니다. 인문학적인 문학 수업 체계적으로 하고 4월 달부터 우리가 새 학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체계적으로 하고 오늘은 이제 기껏 해봤자 3월 달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여러분들이 흥미있게 볼 작가를 골리다가 중국의 모연을 골랐습니다. 중국의 프란츠 카프카,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그 우리나라 독자들이 지금 일본 문학 독자는 유럽 문학을 능가하거나 비슷하게 많이 읽는데 중국 문학은 우리나라 독자들이 안 읽어요. 이게 이제 나라가 별로 좋지 않을 징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 문학이 일본 문학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비교도 안 되는 걸작들이고 잘 써요. 작가들 그 실력을 비교하면은 중국 문학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난 거고 일본 문학은 고전 문학하고 현대 문학하고 딱 우리나라처럼 경계가 서버리거든. 그럼 별 뭐 깊이도 없어요. 일본 작가들이 하는 게 뭐 우리나라 작가하고 비슷한 건 우리나라 작가보다 못한 작가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일본은 막 여러분 다 존경하고 좋아하고 여행도 잘 가면서 중국 하면 그냥 뭐 비위생적이고 한데 문학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맛배기로 이제 오늘은 모연을 보는데 관상을 먼저 보십시오. 어때요? 꼭 우리나라 보통 사람처럼 소설 잘 쓰게도 안 생기고 재주 있게도 안 생겼죠. 그러니까 글 쓰는 거하고 인물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인물 자랑을 하지 말아야 게 무단에 나와서는. 자, 모연입니다. 모연. 우리나라에 번역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추천하는 건 1, 2번입니다. 수르나라와 탄상싱. 이 밑에 건 안 봐도 돼요. 두 개는 꼭 사서 한번 볼만하다. 근데 아마 이게요. 아마 여러분 구하면은 서점에 가면 못 구할 거예요. 고서점에도 없을 겁니다. 왜? 안 팔리니까 품절돼 버렸어요. 출판사에서 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렇게 좋은 소설을 안 보고 꼭 거지 같은 소설을 골라서 보는 게 우리나라 독자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숲에 있으면서 모연, 붉은 수수밭 영화만 보고 딴 건 안 봤잖아요. 소설은 안. 붉은 수수밭에 영화만 보고 소설은 안 봤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문학하는 게 엉터리 문학을 공부했다는 거거든. 그 모연의 별명이 뭐냐면은 차이니스 프란츠 카프카. 이제 카프카에 대한 평가는 내가 전에 평론만 얘기할 때 했지요. 카프카가 환상소설이잖아요. 판타지거든. 근데 그걸 이제 리얼리스트들이, 리얼리즘 평론가들이 이걸 처음에는 카프카를 완전히 평가절하해가지고 이건 나쁜 거다. 평가를 안 해줬습니다. 심지어는 그 마르크시즘 최고 평론가 루카치, 이 사람들 카프카 같은 인정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런 아주 이 전위적인 기법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제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브레이트입니다. 브레이트. 브레이트도 우리 전에 한번 했죠. 걔도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거니까. 이 사람은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평론가이자 극작가. 특히 드라마는 뭐 영국 영화가 가면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극작가가 브레이트입니다. 이 사람이 이 루카치하고는 반대로 저런 전위주의적, 실험주의적인 기법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이제 카프카가 그런 거죠. 환영제.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저런 게 많이 나오는 게 중남미 소설들이 다 저렇잖아요. 귀신도 나오고 뭐. 내가 볼 때 뭐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거 나오면 귀신이 왜 나와요? 어쨌든 환영적 사실주의 그런 말은 헐러시네이터리 리얼리즘을 계속 그래 하는데 모예는 아주 중국 문학이 어떻습니까? 기기묘묘하잖아요. 세상에 문학해도 지구상에서 중국 문학을 넘어서는 문학은 없어요. 김상빈 선생님 있으면 좋아할 텐데. 거기는 뭐 모든 기법이 다 나옵니다. 전위적인 기법. 지금 봐도 전위적인 기법이 다 나오거든. 이래서 모연의 소설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래거나 아주 더럽다고 피하거나 그럴 겁니다. 이런 작가인데 조상은 절강성. 절강성은 이쪽 이 상하이 밑에 있는 그 절강성입니다. 그 부분이 절강성.
거기에 사람인데, 뭐, 거기는 이제 관계없고, 조상들이 그랬다가, 오래전부터 이제 이쪽 산동성 와서 고밀시, 가오미시, 고밀시의 하장진, 옛날 주소 그대로 하면 고밀현 대란향. 이게 중국 간체자입니다. 이건 난초 남자예요. 나무목변의 난초 남자. 이거는 고향이라는 향자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고 그냥 간차제 좀 외워두세요. 외워두면 중국 여행 가면 중국은 전부 저런 걸 표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몇 자 배우면 중국 가면 그래도 지명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쉬워요. 한번 딱 보면 안 잊어버리겠죠. 그래도 잊어버린다 하면은 맨날 대가리 좀 두드리세요. 평안장, 이거거든. 이 중국 주소 보면은 부용진 하는 영화 있었죠. 부용진. 기억나요? 문화대혁명 배경을 해서 한 부용진. 이 진이 마을이란 뜻입니다. 마을. 그럼 고밀시 하장동 그런 뜻이에요. 옛날 주소로는 이래 되는 거고. 옛날 주소는 주앙카는 짱절에 되는 겁니다. 빈농의 대가족.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중국은. 할아버지, 삼촌, 막내 삼촌까지 전부 한 집에 맞이거나 말거나 좀 한 집에 살다가 이제 그 아버지 동생이 장가 가면은 그 붙어가지고 며느리 엄마 한 집에 며느리가 둘 셋이 있거든요. 둘 셋이 싸우기도 하고 친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같이 살다가 적당히 돈벌이 잘 하면은 살림을 내주면 살림 멀리 안 내줘요. 바로 집 앞에, 옆에, 뒤에 해가지고 쫙 그 일가가 다 사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걸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야만적이라는 걸 알 겁니다. 그가 태어난 방은 아주 작았고 사방에서 바람이 스며들고 비가 샜습니다. 고향에서는 분만 때 산모가 거리 흙더미에서 나체를 드러내고 앉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그래야 순산을 한다. 이 흙, 대지의 기운을 받는 겁니다. 대지 기운 받는 거는 세계 공통입니다. 여러분 닭들 보십시오. 닭들이 싸우다가 기절하죠. 기절하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어떻게 가만히 둬요? 두면은 땅 위에 그냥 엎어져 가만히 있거든. 한참 있다 깨어나요. 우리나라 옛날 농촌 사람들 다 그랬거든요. 기절하면 땅 위에 눕혀놓으면 그 땅의 길을 받고 깨어나서 살아나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죠. 그게 이제 이 사람도 그렇게 본 겁니다. 순산은. 그런 식으로 이 관습에는 사람도 양이나 말처럼 하늘과 바람과 흙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범신론적인. 우리나라 부엌에도 신이 있고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하는 그런 범신론적인 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저 사진 좀 찍지 마십시오. 이제 판권 걸리는 거 지금부터는 제 얼굴만 찍으세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딱 써놨어요. 사진 요새 하도 간섭을 해가지고. 자, 이게 이제 조상들 찍고. 이게 이제 고밀시입니다. 여기는 가볼만 할 것 같아요. 나도 못 가봤는데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마음 합쳐지면은 이런 데 한번 가볼만 해요. 이게 산동성이거든요. 산동성에 굉장히 볼 게 많아요. 오늘 아마 산동성 여행은 다 하게 될 거예요. 이 강의 끝까지 들으면은. 고밀시란 데인데 참 이 중국 마을들은 우리나라보다 전통이 훨씬 더 깊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한 1, 2천 더 긴데 대단합니다. 이 경치가. 고밀시 풍경입니다. 이거는 붉은 수수밭에 나오는 정부 판공카 이게 변공카 이게 이제 판공실 하면은 사무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실. 거기 나오는 붉은 수수밭에 나오는 한 장면을 사무실로 쓴 겁니다. 이건 그 포스터가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어때요? 한족 같지 않죠? 남방계통 같죠? 이게 아버지와 자기가 이 집을 이제 이 모연이 출세를 하니까 고향집을 막 고치고 싶은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모연이 고치지 말아라. 근데 유명해지니까 그 말은 상관없이 동네 사람들이 막 계속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데 이제 지금 아버지가 여기 살아요. 자기 옛날 집 그대로 사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초라하죠. 이게 작은 고모, 아버지 동생이죠. 이게 이제 노벨상을 받으니까 그 마을에서 이 집 뒤에다가 열렬하게 축하한다. 열렬하게 축하한다. 여러분 딱 알겠죠? 한번 보니까. 고향입니다. 고향 작가 보현 선생이 이 영광스럽다는 영자입니다. 이거 획득한다는 획자예요. 영광스럽게 획득한 노벨 문학상을 열렬하게 축하한다. 우리 고향 사람 모현이 노벨상 받은 걸 열렬하게 축하한다. 저렇게입니다. 이게 옛날 자기가 살던 데입니다. 이제 제 설명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책상에 있으면 놓고 글 쓰다가 책 보다가 내다보면은 이게 냇물이에요. 냇물 흐르는 건데 바로 냇물이 보인다. 그런 안냇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태자입니다. 태도라는 태자거든. 생태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명인, 모현이 이름이 있잖아요. 모현이라는 유명한 사람의 우리 고향 문화 생태 여행 하면서 마을에 있는 나무를 하나 이렇게 딱 찍은 거죠. 중국도 이제 마을마다 옛날 전통 깊은 마을에는 저런 나무들이 있거든요. 이게 모현 생가 앞입니다. 생가, 모현. 중국 여행하면요, 국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봐요. 국어.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옛집 그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생가로 해도 되고 고향으로 해도 되고 국어라는 겁니다. 국어. 옛날에 살던 집 그게 아닙니다. 고향집, 생가 그렇게 보면 돼요. 국어. 그 집 앞에 이제 돈 좀 벌어보겠다고 가게를 펴는데 손님이 없어. 모형 국어. 이제 관광 온 거죠. 그 삐그러지가는 집으로 노벨상 받으니까 이 붉은 수수밭 그 배경입니다. 마을 밖에 나가면 저런 밭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딱 알겠죠?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저런 영화만 좋아해. 근데 저런 영화 보고도 막 그 여자 뺄거 보고 남자 뺄거 보고 머리에 남는지 저런 영화가 왜 나왔는지를 몰라요. 이게 이제 마환과, 여는 과, 엔드입니다. 엔드, 현실적인 고밀 동북향. 그 동네가 시골인데 현실적이면서도 마술적이고 환상적인 그런 마을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 마을에서 이제 자라는데 저 위에 있는 마을은 모현이 어릴 때 큰 겁니다. 완전히 장난꾸러기, 말썽꾸러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장난이 심했고 소란을 피우고 새집을 막 집어 꺼내고 집 누에를 막 집어가지고 보다가 누에 죽이고 그러고 집에서 조금 떨어진 외갓집 외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군것질하고 따라서 갈 때마다 조금 크고는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자전거 광이 됐고 이 마을에 풀 한 폭이 나무 하나가 다 그냥 자기가 장난하면서 컸던 게 추억이 있던 것이다. 그런 글을 쓴 겁니다. 이 홍가을량에 나오는 겁니다. 아직까지 홍가을량 이걸 안 봤으면은 지금이라도 봐라. 친구하고 빨리 가서 봐라. 보면은 재밌어가지고 끝까지 보게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형님하고 같이 있는 거고. 자기 집 부근에 바로 그 유명한 홍가을량에 나오는 저런 장면 나오죠. 자, 소학교 시절입니다. 소학교 바로 그 학교 들어갔거든. 무너진 초가집, 다 떨어진 옷, 뼈를 깎는 노동, 여름이면 찾아드는 무더운 더위, 겨울이면 뼛속까지 얼어붙게 하는 혹한, 목화재배가 성행했고 넓은 평원은 수수밭이고 이래 된 겁니다. 그 목화가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목화가 그 면방직이 산업혁명 때 제일 먼저 성행했잖아요. 아크가 그 기계 만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인조견하고 다른 목화보다 더 좋은 게 나와서 없어지는 우리나라도 그 근대화 되면서 굉장히 목화를 많이 했고 우리 어렸을 때도 목화 그 따는 게 굉장히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목화 그 송이가 익으면은 벌어져가는 흰 송이가 이렇게 벌어져 나와 있거든. 근데 껍데기가 굉장히 시구져요. 그걸 따면은 잘못하면 그 손에 찔리면 손에 피가 나요. 그걸 싫어했는데 그걸 이제
남북전쟁 그때마다 남쪽의 노예들이 되게 다 목화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목화 노예. 목화 농장 가서 목화를 따가서 돈벌이 하는 거. 그게였단 말이죠. 그 목화입니다. 그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이제 인조기에 나오면서 몰려서 지금은 뭐 목화 구경하기 어렵죠. 그게 이제 땅을 해롭게 한다 하는데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 집도 그냥 대대로 목화 심는 데는 대대로 계속 그 밤은 목화밭이 따로 있어요. 계속 목화만 심는 거예요. 딴 건 안 심고. 목화 안에다가 콩을 섞어서 되게 심어요. 그게 이제 콩하고 서로 그 밭을 기름지게 한다고. 3학년 이후에 읽은 책들입니다. 책이 없어요. 내가 교과서 이외의 책을 처음 본 것이 중학교 때 장발장이었어요. 그 장발장이 만화도 아니고 한 권으로 그냥 막 번안이죠. 한 권으로 그냥 취각해가지고 만든 그게 중학교 2학년 때 교과서 아니고 처음 봤어요. 참 나도 참 무식했지 어렸을 때. 그 외엔 책이 교과서 이외엔 책이 없어요. 6학년 다닐 때까지 우리 반에 교과서 이외에 책 가진 놈이 한 놈도 없어. 다 교과서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과서는 다 외우죠. 자, 근데 이제 3학년 때 내보다 훨씬 출세가 빨라요. 3학년 때 봉신연이라는 거. 봉신연이는 어떤 거냐면은, 봉신연이, 이건 여러분들이 이 중국 텔레비 채널 틀면은, 제가 아마 지금도 어디 나올지 몰라요. 저건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 역사거든. 중국 역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하은주 이런 거는 그냥 머릿속에 외워두세요. 하은주거든. 이 은을 혹 상이라고 돼요. 하은주, 혹은 하상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라가 마지막 황제가 부패하고 썩고 타락하니까 하나라 밑에 있던 한 영주가 쳐들어가서 죽이고는 세운 것이 은나라 혹은 상나라란 말이죠. 하나라 마지막 임금이 걸왕입니다. 걸왕이에요. 이건 뭐 폭정의 대명사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아주 학정의 대명사예요. 그 은나라가 세울 때는 이제 애틋한 마음으로 나라 세웠겠죠. 그러다가 흘러가면 어때요? 또 타락하거든. 그게 역사입니다. 타락을 안 하면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일생 동안에 타락을 한 번도 안 했다.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한 번쯤은 타락하고 비틀거리고 고민하고 술도 먹고 그래야 돼요. 이 마지막 임금은 누구냐? 이게 주왕입니다. 주왕. 이래가지고 중국에 이제 글 쓸 때는 걸주 같은 폭군 이러면은 이게 걸주예요. 걸주 같은 폭군 가면 하나라 마지막 왕, 은나라 마지막 걸주 같은. 이 폭군은 얼마나 폭군인지 예를 들면은 충신을 자기 숙부가 막 조카 보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다 일러요.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이 심장을 도려내요. 심장을 도려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아주 폭군이거든. 이걸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은나라 주왕이거든, 이게. 달기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잘 안 웃어요. 안 웃으니까 그 이쁜 여자가 아무리 자기가 왕이 잘해줘도 웃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남편한테 받으려면 안 웃으면 돼요. 한 3일 동안만 안 웃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남편이 궁금해가지고 자꾸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못 견디는 게 안 웃기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봉화를 일부러 올려가지고 막 적군 쳐들어온다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 거짓말을 하니까 그때 여자가 웃어요. 그래서 그 놀이를 맨날 하는 거야. 그게 나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쳐들어올 때 올려도 또 거짓말은 뭐 달기 웃기려고 올렸겠지. 그럼 군인 동원 안 해. 그러니까 나라 망하죠. 바로 그런 왕이거든. 주왕이. 그리고 이제 저 주왕이 제일 심한 형벌이 뭐냐면 포락형이라는 거예요. 포락형. 포락형이라는 거는 구리 기둥을 이렇게 만들어서 구리 기둥을 이제 요만한 넓이로 길게 만들거든요. 여기서 저쪽 밑에 길게 구리 기둥을 만들어가지고 이 밑에다가 숯불로 그렇게 불을 그냥 방에다가 밑에다 몇 미터, 한 1미터 밑에다 달아나가 불러. 이 다리 닦고는 그 구리 기둥에다가
참기름을 발라요. 그럼 매끄럽겠죠? 근데 충신이 있잖아요. 충신을 그 위에 그 구리 기둥 위로 걸어서 건너가게 만듭니다. 가다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에 막 하고 지치잖아요. 그럼 이제 저 여자가 달기가 복을 하고 웃는 거예요. 그 재미있다고. 이상한 여자죠. 이게 이런 게 괴기입니다. 그로테스크한 거죠.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에는 소설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들어야 됩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그런 나쁜 주왕을 타도하려고 하는데 그 주왕은 악마가 여러분 그 중국 영화 보면 악마가 쉽게 죽습니까? 안 죽죠. 악마는 무술 고단수입니다. 전부 다. 그럼 주왕 밑에 무술 고단수가 다 있거든요. 이쪽에서 아무리 고수가 가도 그 현재 왕의 그 경호대를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 이기기 위해서 온갖 수련 다 해가지고 이거 결국은 이기는 거. 이게 저 영화라 봉신연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영화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그냥 끝나면 또 하고 끝나면 또 하고 계속 재상해야 돼요. 여기 이제 주왕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은나라를 망치게 한 게 주나라거든. 그럼 누가 저를 망쳤느냐? 주문왕이 망칩니다. 문왕. 주문왕 일이죠. 그럼 중국의 역사는 그래요. 유럽의 역사는 기본이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로마 이전에는 그리스거든. 그럼 그리스 로마가 유럽 역사의 기본이야. 다 그거 보고 본받아가지고 궁궐도 짓고 도시계획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중국은 어디냐? 주나라예요. 주나라. 그럼 그 뒤에는 한나라. 주나라와 한나라. 두 나라를 딱 표본 잡는 거거든. 그럼 주나라를 세운 사람은 누구냐? 문화입니다. 문화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건 여러분 아마 굉장히 들었을 거야. 나도 얘기한 적 있어요. 이 문왕은 아주 그러면 온천하를 은나라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은나라의 신하 영주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하 영주 중에 하나가 문왕도 아니에요. 처음에 이름 따로 있어요. 이름 말해봤자 여러분 또 잊어버릴 거니까 그냥 주문왕으로 외우세요. 신하야. 신하로 있는데 너무나 어질게 하니까 다 그리 무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저리 다 망명을 주나라로 가버려요. 근데 이제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은나라 주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놈을 그냥 두겠어요? 지 밑에 세력이 자꾸 크는데, 그러니까 저는 반란 꾸밀 것 같다. 일러 바치니까 잡아넣어. 유리라는 데 갇힙니다. 갇힌데 유리에 갇힌 데가 감옥이 어떤 거냐. 그게 유명한 일, 사마천 사기에 보면 저 얘기가 자세히 나오거든요. 자연 그냥 동굴이에요. 동굴 속에 도망 못하게 딱 막아놓고 그 갇혀 있으면은 구렁이도 싹 지내가 들끓고 뭐 지렁이에다가 뭐 온갖 벌레가 뭐 이거 뭐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뭐 이불 하나 없이 방석 하나 없이 그대로 집어넣어 놓고 그래가 몇 년인가 썩힙니다. 그들 나도 그걸 그때 돌을 닦아서 만든 것이 주역이다 하는 겁니다. 주역을 만든 것. 그러면 이제 이 폭군 주왕은 저놈이 진짜 도사가 됐으면은 날 이길 수 있다. 저놈이 도사냐 아니냐는 걸 실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문왕의 아들을 때려잡아가지고 국을 끓여요. 곰탕을 끓여가지고 한 그릇 줘요. 그러면 주면서 이놈이 도사가 됐으면은 지 아들 고기인 줄 알고 안 먹을 거고 안 됐으면 먹을 거다 한데 문왕은 알아요. 국 냄새가 다를 거 아닙니까? 고기 냄새가 아니거든. 근데 사람 고기가 되게 맛있대요.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제일 여러 가지 종류 먹는 게 인간이니까 고기가 맛있겠죠. 사람 고기가. 근데 문왕이 그걸 그대로 먹어버립니다. 왜? 알아. 내가 이걸 안 먹으면 내가 죽는다. 내가 살려면은 천하를 바로잡으려면 내가 이걸 먹어야 된다. 먹고는 그 다 나간 뒤에 다 토해내요. 토해내는데 근데 이제 폭군이 볼 때는 별거 아니거든.
지 아들 고기 국 처먹는 개새끼 하면서 이제 깔본 거죠. 그리고 석방해줘요. 석방해주는데 점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정복한 겁니다. 알겠죠? 바로 그 얘기를 다룬 거거든. 저런 걸 중국 작가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예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학 수업하는 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 삼국지, 연희, 수호전 저건 다 아는 거죠. 우리나라도 다 보잖아요. 지금 문학도들은 삼국지도 보나? 삼국지라도 좀 보고 문학했으면 좋겠어. 수호지라도 좀 보고. 저런 것도 안 보고 어떻게 문학을 하냐 말이야. 여러분 수필가도 마찬가지야. 저걸 보면 그 안에 얼마나 명시들이 많고 명장면, 드라마를 극화하는 걸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만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정 보기 싫으면은 비디오로. 비디오 막 한 50권짜리인가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제 중국은 지금 삼국지가 뭐 워낙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소설 그대로 쭉 다 한 것도 있거든요. 수호전도 그렇고. 유림외사는 이거는 좀 실감 나는 거라면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건 단편집이에요. 짤막한 얘기인데 저거는 유림이라면 공자명자잖아요. 공자명자 외사니까 뭐예요? 정통 공자명자가 아니고 거기서 뿔난 사람들. 꼭 어느 동네든지 뿔난 사람 있죠. 이 교실에도 있죠. 꼭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그런 이상한 사람들 꼭 있거든. 그 뿔난 사람들이에요. 그건 뭡니까? 도교풍이에요, 도교풍. 도교풍이라는 거는 뭐, 얘기 보면 아주 재밌어요. 정말 환상적 리얼리즘이야. 그런 책을 뽑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임해설, 이건 현대소설입니다. 현대 중국의 혁명소설. 중국 현대사가 여러분 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지금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세운 건국된 게 언제예요? 퀴즈. 일본 식민지였다가 1945년 8월 15일이가 와, 여러분 중국이 이렇게 모르면 안 되는데 1949년 10월 1일입니다. 이게 무슨 날이냐? 그럼 1945년에 일본이 물러갔는데 그 뒤에 뭐 했느냐? 국공내전을 합니다. 국민당, 장개석 국민당과 공산당 모 대통령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장개석이 이게 비교도 안 됐거든요, 군대가. 장개석은 미국에서 무기 다 대주지, 비행기까지 다 대주지. 응? 심지어는 소련도 장개석 지지였어요, 스탈린도. 여러분, 그래 얘기하면 다 놀라. 근데 못해도 이겼거든. 장개석은 쫓겨가지고 대만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때, 이걸 이제 국공내전 이래 말합니다. 국공내전. 이때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이제 저 소설을 임해설은. 그 다음에 이제 청춘의 노래. 저거는 중국 근대 일제가 침략해 있었을 때의 그 북경대 학생운동을 다루는 소설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피어라 들고 저런 건 여러분 아마 책을 구할 수 없을 거예요. 저 번역 소설의 뒤에다가 내가 해설을 썼거든요. 근데 해설 참 잘 썼어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청춘지간, 청춘의 노래, 저건요, 내가 들어보니까 중국의 공전의 히트 영화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공전의 히트 영화였대요. 지금도 그보다 더 관객이 많은 영화는 없었다 할 정도로. 나도 저 영화는 못 봤어요. 그 다음 번역은 뭘 봤느냐? 이건 러시아 작가입니다. 니콜라이 오스트로프스키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이건 사회주의, 뒤에 건 전부 사회주의 혁명을 강조한 소설들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80년대 학번은 이 소설 다 봤거든요. 서클에 들어가면, 그 서클에 들어가면은 문학작품으로 제일 먼저 읽는 거, 어머니. 2번,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이걸 서클 들어간다. 여러분들 서클 안 들어갔죠? 80년대. 봅니다. 자, 이게 읽었는데, 얼마나 책이 없느냐? 없을 무. 책이 없어. 책이 없는데도 책 읽은 시간은 있어. 그럴 때는 심지어 사전. 요만한 사전 가도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볼 게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독서광인데 책이 없어요. 그러다 이제 소학교 5학년 때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거든요. 66년부터 76년 모택동 죽을 때까지 문화대혁명 아닙니까? 그때 중퇴해요. 중퇴하고는 농촌 들어갑니다. 면화가공 공장에서 일해요. 이때 많은 수업을 해요. 저게 이제 이 사람이 문학적인 상상력을 가진 겁니다. 자, 이게 문화대혁명입니다. 저거는 이제 저런 광풍은 이제 우리나라 독재정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저거는 우리나라 독재 정권보다 훨씬 더 강도가 심한 혁명기간, 무서운 끔찍한 혁명기간입니다. 저런 장면 같은 거 보면 이건 뭐냐면 학습병은 발표회입니다. 가서 그냥 그동안에 내가 모택동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했고 이런 책을 봤고 어떻게 내가 실천했고 그런 걸 다 돌아가면 발표하는 거예요. 다 학생들이 다 시골 가서 일해요. 공부. 농촌 가서 농민들한테 배워라. 이게 뭐 슬로건이니까. 문화대혁명. 이게 이제 소위 인민재판하는 겁니다. 완고해서 불화, 도저히 우리처럼 할 수 없는 주자파, 주자,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 대반도, 목에 걸고, 더 죄가 심한 사람은 이 꽃갈 모자를 써요. 그 방고흐가 아니라, 그 누구냐, 그 스페인 왕실 화가, 이름 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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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야 그림에 보면은 그 창녀가 재판받는 그림 거 보면 그 꽃갈 쓰잖아요. 서양도 비슷해요. 종교재판 할 때 꽃갈 쓰이거든. 중국 문화대혁명 때 재판받으면 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꽃갈 쓰고 이렇게 받아요. 꼼짝 못하게. 저렇게 사람 만들어서 절에 해봐요. 절에 가지고 신의 행진을 해요. 이렇게 쭉 앞에 세워가지고. 참 안 됐죠. 저렇게 10년을 살았어요, 중국이. 저것 때문에 중국이 낙후한 겁니다. 만약에 그 10년을 개방을 했으면은 아마 지금의 중국은 우리를 훨씬 능가했을 거예요. 그래도 또 웃어요. 인간이라는 건 참 아우십지가 있거나 말거나 다 웃으면서 똥 싸고 살아요. 자, 21살에 입대합니다. 군모를 쓰고 고향에 멀어지니까 참 후련해. 왜? 집에 있어봤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잖아요. 딱 알겠죠? 근데 막상 고향이 멀어지니까 고향이 다시 그리워지는 거예요. 군에 가도 자기 구원해주면 아무것도 없어. 그 전족을 한 작은 발로 달려오던 어머니 모습, 넓은 평원에 출렁거리는 붉은 수수대, 소의 울음소리, 고향 들판, 하천, 고향의 그 사투리, 고향의 전설, 이런 게 군에 가 있으니까 막 처음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집니다. 저게 이제 문학적인 감각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군에서 타고난 재주거든, 이제 모에는. 타고난 재주니까 그냥 창작을 하는 거야. 하는데 하도 글을 잘 쓰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어때요? 학벌이 뭐예요? 중학교도 졸업 안 했어. 그렇죠? 근데 글을 워낙 잘 써요. 책을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참모본부에서 보미로는 그 정보과입니다. 일종의 우리식으로 치면 보안대야, 보안사. 그거 갖다가 정치교원도 됐다가 선전 간사도 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자기가 원해가지고 도서관리원을 거쳐가지고 헤겔 이렇게 씁니다. 헤겔과 마르크스 이런 걸 처음 봐요. 저런 걸. 저런 그야말로 마르크시즘에 관한 책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24살에 장가가요. 고향 처녀한테. 두근란. 이게 난초 난자입니다. 두근란. 이거는 딸. 이 모에는 본성이 관입니다. 관씨입니다. 관씨예요. 이름이 봐요. 웃기는 여자예요. 웃기는 딸 이름이지. 샤오샤오 소소. 이러다가 이때 처음으로 처녀작 봄밤에 내리는 소나기라는 이걸 쓰고 필명으로 군에 있으면서 이제 등단한 겁니다. 대단하죠. 해방군
중국인민해방군 예술학교 문학과의 학습. 글 잘 쓰니까, 등단하게 했으니까, 너 신분은 군인이지만은 문학 공부 본격적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딱 보내준 겁니다. 문학 공부 하거든. 할 때 붉은 홍당무를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유명해져요. 이건 뭐냐? 붉은 홍당무라는 뜻은 겉은 진보적인 척 하나, 속은 보수적인 거. 이런 걸 말할 때 붉은 홍당무. 그 별명이 그렇다. 그 북한에서는 뭐, 도마도 빨갱이. 겉은 빨간데 속은 시퍼런 거 가지고. 북한에서는 도마도 빨갱이 이러잖아요. 사과 빨갱이, 뭐, 도마도 빨갱이, 그래 말하듯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는 붉은 홍당무. 홍당무라는 건 다 붉은 건데, 뭐. 어린 시절에. 실제로 그 돌깨기 일하다가 무 하나 뽑아먹다 들켜가지고 막 반성, 자아 비판 받아요. 그걸 이제 쓴 소설입니다. 그 이때 이제 좋아하던 해외 작가가 누구냐? 윌리엄 포그너였어요. 그럼 마르케스. 가브리엘 마르케스. 어때요? 포크너나 마르케스나 다 환상적 리얼리즘이거든. 아예 이 사람은 체질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카프카 같은 거. 아예 체질이 그런 겁니다. 이게 유명한 출세작. 홍당무. 홍당무가 아니라 붉은 수수밭입니다. 자, 해방군 예술학원 문학부를 졸업한 뒤에 이제 이 소설 썼는데 이 소설은 5권으로 5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 영화는 그 단순한 게 그 줄거리 중에서 딱 그 여자와 남자 그 애정 관계 거기만 딱 해서 만든 영화고 실제로 소설은 5부로 나눠져 해가지고 붉은 수수, 고량주, 수수 장례식, 개들의 길, 이상한 죽음 이렇게 5부로 나눠지는 게 꽤 두툼해요. 이게 소설인데 우리 본 영화하고는 조금 이제 더 훨씬 더 그 시대적인 배경에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수라는 게 아프리카에서 원산지래요. 수수가. 아프리카에 수수가 있나? 난 모르겠는데 원나라 때 중국에 들어와서 점점 많아가지고 청나라 때 화북지방 가면 지금 이제 북경 부근 그쪽을 말합니다. 그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퍼진 거죠. 지금은 중국 가도 나는 수수밭은 별로 못 봤거든요. 아직도. 옥수수는 많아요. 옥수수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거의 다 옥수수 심대도 많아요. 농촌소설. 티엔탕 마을의 마늘종 노래. 이거는 이제 중국이 근대화되면서 사회주의가 국민들 다 잘 살자. 그런데 사회주의가 돼도 못 산 사람은 또 못 살아요. 참, 다 잘 산다는 게 어려워요. 그런 이상향이 있으면 옛날 사람들이 왜 안 했겠어요? 어려우니까 못 한 거죠. 누구든지 시도했다 다 실패한 거예요. 실패해도 계속 한다는 게 이제 개혁이죠. 근데 산업이 발전하고 국민 소득이 늘어날수록 불법 빙빙 더 커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판한 게 이제 이 소설이 되는 겁니다. 이 작품을 마늘종의 노래를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저건 여러분들 뭐 영화 우리나라도 영화 했죠. 분노의 포도 존 스타인백하고 조시피 헬러의 캐치 22. 난 이 영화를 못 봤는데 이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캐치 22 하는 거. 이거 누구 보시면 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저게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라 그래요. 말하자면은 분노의 포도 캐치 22의 판 중국판이다. 쉽게 말하면 그 마늘종의 노래라는 것이 분노의 포도 중국판 분노의 포도 같은 거다. 그런 식으로 평가한다. 그런 뜻입니다. 캐치 22 하는 게 군에서 무슨 그 규칙이라는데 진퇴양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다 말합니다. 자, 영화 붉은 수수밭 이건 뭐 이제 그림만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다 알죠? 몰라도 아는 척 하세요. 저걸 모르면 안 되니까. 영화가 참 잘 됐죠? 영화가 참 잘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영화만 보고 알 수 없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장면 같은 거는 내 영화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여점호가 저기 나오는 등장인물 남자 주인공이 그냥 껄렁패입니다. 처음부터 혁명가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혁명가면은 잘못하면 도식적이 되고 소설이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껄렁패야. 껄렁패인데 가마 메고 가다 보니까 여자가 이쁘거든. 여자 살려준 거야. 살려주고 여자 집 그 가족들 근친 간 동안에 중국에도 근친 가거든요. 결혼했다가 3일 만에 친정집 갔다가 3일 있다가 다시 시집 오거든. 여자 시집 갈 때 둘이 관계를 가졌잖아요. 수수밭에 들어갔어요. 참 수수밭이 없으면 어쩔 뻔했어. 옥수수는 수수밭보다 못하지요. 좀 이 치밀성에서 듬성듬성해가 이렇게 보이잖아. 이 틈새로. 사람들이 보고 너희 뭐하노 하고 찾아오면 어떡해. 수수밭은 좀 더 이렇게 밀생해 있으니까 어디서 숨어서 무슨 짓 하는지 사람 죽여도 모르잖아요. 수수밭 속에서는. 어쨌거나 그동안에 이제 저 여자모가 그 여자 지 좋아하는 여자 남편하고 그 죽여버렸잖아요. 죽여가지고는 어디 막 버려놓고는 도망가 버리고 도망가서 어디 가요? 산적이 된 거고 산적. 됐다가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공산당 그 항일투쟁 거기에 책임자가 된단 말이죠. 처음부터 그냥 애국심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살다가 보니까 저절로 그렇게 돼버린 거. 이런 게 이제 영화 같은 데 잘 안 나타나죠. 그러는데 자기를 키워준 숙부가 여자를 건드렸어요. 저 사람들은 절대 여자 손 못 대거든요. 여자 손 대면 난리 나요. 그런데 여자모 밑에 이제 임부관이 있단 말이에요. 부관이 있는데 어느 날 여자모께 묻는 거야. 일본 놈이 우리 누이자매를 간음했으면 죽여야 합니까? 죽여야지. 만일 중국인이 자기 누이를 간음했다면 죽여야 합니까? 그거 죽여야지. 똑같아. 여자를 간음하는 건 다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똑같은 형벌이야. 그러면은 여대아를 체포해 뒀다. 이게 누구냐? 자기 숙부예요. 숙부가 자기가 어렸을 때 다 길러준 은인이야. 이게 이제 이 남자가 한 여자가 임부관을 찾아가다가 방을 잘못 알고 그 사람 방에 가니까 그 늙은이가 이 여자를 이제 건드려버린 거야. 건드렸다는 말이 옛날에는 여자하고 관계 가졌다는 걸 건드렸다 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참 많이 웃었어요. 뭐 건드리는 게 뭐 어때서 그러냐고. 건드리는 게 괜찮잖아요. 아니, 지금도 시골 사람들 가면 다 건드렸다 그래요. 무슨 뭐 관계했다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건드렸다 그랬어요. 그만큼 신중하게 남녀 관계를 굉장히 신중하게 다뤘다는 그런 뜻이죠. 그랬는데 이제 좀 봐달라. 곤장치고 용서해주자. 자기 숙부, 자기 은인인데. 그러니까 임부관이 딱 권총 벨트 딱 빼가지고 앞에 딱 자기 대장한테 놓고는 안녕히 계시오. 가는 거야. 그때 이제 이 여자가 그 여자 있죠. 그 여자가 이제 위대하게 본 겁니다. 그 여자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중국 문학사에서는. 그 여자가 그 자기 실질적인 남편 여자모한테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저 나오죠. 청구는 쉽게 얻을 수 있어도 장수 하나 구하기 얼마나 어려우냐. 그래서 저 사람 잡아라. 그래서 잡습니다. 막 사정을 해서 잡고 이제 처단하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여자를 굉장히 그럼 여자는 무슨 혁명것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교육받은 것도 없고 혁명받은 것도 없고 뭐 말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이제 이 소설이 중요한 거는 그런 이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국심은 모든 사람들 공통이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걸 알겠죠. 자, 지금부터는 영화 얘기니까 뭐 여러분 그냥 그림 보는 겁니다. 영화 봤던 장면 생각하면서 그림을 쭉 넘길 테니까 보십시오. 이 남자 어때요? 예? 혼자 그런 것 같으네. 일본군. 자, 그러다가 이제 이걸 쓰고 나니까 완전히 중국의 인류 작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징 그 사범대학원 과정에 들어가서 중국 작가협회에서 연구반생으로 해가지고는 파견을 시켜줘요. 파견시켜준 게 어디냐? 노신문학학교입니다. 이때부터 환상적 리얼리즘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작품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이 노신문학학교입니다. 노신문학원. 노신문학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 작가들 동상 세워놓은 겁니다. 유명한 작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쇠의 걸음.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 오늘 이제 한 작품은 끝내야 되니까, 이것도 참 환상적이에요. 잠깐만 이해합시다. 그냥 넘어가려니까 좀 서운하다. 이게 뭐냐면은, 물리 선생이 수업 중에 쓰러져요. 하도 과로하니까. 교사가 쓰러졌거든. 그러니까, 평소에부터 교사들 처우 개선을 주장하던 선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희생되었다 해가지고 막 온 전 매스컴이 막 이걸 계기로 해서 교사 처우 개선 해야 된다고 떠들고, 그게 이룩하게 된 거예요. 처우 개선 하기로 한 거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장례식장 가는 동안에 살아나요. 그러니까 환상적이죠. 살아나니까 교장하고 교감이 따라가다 큰일 났거든. 죽어야 처우 개선이 되는데 살아남아 이 새끼들 거짓말 했잖아. 그럼 큰일 나잖아. 그래서 야, 너 살아나면 안 돼. 죽어. 해가지고 죽은 놈으로 만들어버려요. 기발하죠. 이래야 그리 재밌어요. 만들어놓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동료 교사 교사 아내가 그 시신을 이렇게 만지고 이 성형수술하는 그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대로 살아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얼굴 본받아가지고 자기 남편처럼 만들어버려. 그 남편이 둘이래요. 똑같은 얼굴 둘이야. 그러면 둘 다 학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난 이 사람은 물리선생으로 나가고 자기 남편은 다른 장사하도록 만들어가요. 그러면 두 남자로부터 수입이 오니까 여자는 수입이 올라가고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 가기 전에 먼저 살아난 남자가 자기 아내한테 가니까 죽은 게 왔다 가니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막 귀신 왔다 가면서 막 쫓아내버려요. 쫓겨나 집에 못 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 불행하게 되는 거, 뭐 그런 얘기를 쓴 게 열쇠 걸음이라는 겁니다. 이 성형수술해서 다 그래 된 거거든요. 다 불행하게 돼버려요. 자, 소령으로 진급하고 고향 갔다가 루신문학원 졸업하고 석사가 됩니다. 그래서 소령 되고. 이게 이제 수르나라거든요. 이게 얼마나 기발한가. 보십시오.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 정신 맛이 없을 거예요. 정신 못 먹을지 몰라요. 근데 꼭 보십시오. 보면 정말 20세기 최고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이 나오니까 온 세계에서 서로 상줄 났고 난리가 나버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책이 안 팔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학이 이렇게 시시하죠. 지금 소설 볼 거 있습니까? 하나도 볼 거 없어요. 작가들이 이것도 안 본 것 같아요. 이 소설은 세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돌아가요. 첫 번째 이야기는 주국시라는 도시, 가상의 도시죠. 술도시야, 쉽게 말하면. 이 도시에서는 술만 잘 먹으면은 감투를 줘요. 술 잘 먹는 게 최고예요, 저 도시에서는.
술 못 먹는 건 저도시 살짝이 없는 거예요. 그 주국 얘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주국시니까 주국 대학이 있겠죠. 그 대학은 술과 술안주만 연구하는 대학이야. 거기에 박사과정에 있는 리일두라는 이일두가 가상의 모형과 주고받는 편지, 이일두가 자기가 이제 술과 술안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랬다 하면서 가상의 모현이야. 소설 속의 모현이. 편지 보내면 모현이 또 답장 보내고 둘이 주고받는 편지. 이게 또 한 줄기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또가 편지도 보내지만은 작가가 되려고 소설을 써요. 습작 소설이 8편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럼 세 가지 딱 알겠죠? 이런 세 가지인데 무슨 얘기인데 그렇게 기발하냐. 띵꼬라는 이름도 더럽죠. 띵꼬라는 검사가, 검찰은 특별검찰입니다. 특별검찰이 어느 도시에 애 잡아먹는다 그러더라. 그래서 비밀, 암행의사처럼 비밀 조사관으로 파견돼 갑니다. 아주 산골짜기예요. 나산이라는데. 탐방하러 가요. 그게 이제 주국이야, 주국. 수루도시예요. 가는데 트럭을 타는데 여자 기사야. 이 여자하고는 계속 그냥 나중에 육식관계도 가지고 다 그렇게 해요. 가다 권총도 잃어버리고 시고기 간판한테 조사 왔다 하니까 우리는 절대 사람 고기 안 먹는다고 막 그런 허풍 소리 듣지 말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진짜 사람 고기 미개예요. 사람 고기 한대요. 처음에는 이제 처음부터 미개만 고발당하니까 그 도시 좀 알도록 만들어 놓고는 절대 고발 못하도록 단계 갔을 때 딱 사람 고기 먹여버려요. 그리고 자기도 사람 고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취해가지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거냐. 주국시에 양조대학이 있거든. 여기 이제 리또가 최고 무기가 주량이다. 술만 잘 먹으면 돼요. 소학교 교사가 진강짠이 3,000잔 마시고도 끄떡 없어가지고 고위직을 차지했어요. 3,000잔 이상 마시면 그냥 무조건 고위직이에요. 양조대학에서 특강도 해요. 진강짠이. 재밌죠? 거짓말 하려면 저 정도 해야 되거든. 저래야 환상적이에요, 요즘에. 띵꼬가 지금 뭡니까? 검찰 조사하러 왔죠. 공산당 간부들이 중앙에서 자기 도시 사람 고기 먹는 거 잡으러 왔다 하니까 대접을 잘 하는 거야. 그냥 못 잡게. 뭘 대접하느냐? 리또 습작 소설 중에 고기 소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를 깨끗하게 목욕시켜서 상처를 없애고 흔적을 말소해서 데려가서 판매를 합니다. 그럼 이래 어린애를 뻘겋게 가지고 이렇게 상처도 없고 그냥 피부가 반들반들하고 깨끗한 거야. 눈도 초롱초롱하고 애가. 그 이제 그늘 달아가지고 건당 얼마. 그러면 그 애가 특등이면은 건당 더 비싸고, 어디 조금이라도 상처 있거나 잘 울거나 좀 못생겼거나 하면은 값이 좀 내려가고, 이렇게 이제 값을 매긴단 말이죠. 알겠죠?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 남자아이는 책상 다리를 하고서 큰 접시에 앉아 있어요. 온몸에 황금색과 향기로운 기름이 흘렀고, 애를 그대로 죽여가지고 피를 다 빼고 기름을 잘 발라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오리구이 하듯이 해가지고 이런 접시에다가 애가 책상 다리에 딱 앉아가지고 그걸 이제 먹는 겁니다. 그걸 먹는 거예요. 어때요? 거기다가 몸 주변은 새파란 야채 잎사귀와 붉은 물꽃으로 이렇게 장식해 놓고, 그리고 이제 술도 최고급 술 얘기는 또 나중에 나와요. 맛있는 술. 저래 한단 말이죠. 그게 그 요리 이름이 뭐냐면 기린송자. 요리 이름이 기린송자예요. 기린이라는 동물은 없잖아요. 저거는 이제 어떻게 사람 고기 먹냐? 중국에는 옛날에 다 먹었어요, 이미. 루신에도 보면 광인일기 전에 했죠. 기억나죠? 광인일기에 사람 고기 먹었죠. 어? 실제로 제환공이라는 제나라가 그 산동성이거든요. 그 위치가. 옛날 제나라가 산동성에 있었거든. 거기에 환공이 미식가예요. 그런데 환공의
그 주방장이 여가야. 여가. 근데 여가가 너무나 요리를 잘해가지고 지구상에 맛있는 음식은 다 갖다 바쳤는 거야. 그 제왕공은 안 먹어본 음식이 없어요. 딱 보면 맛도 다 알아. 웬만한 건 입에 넣지도 않아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이제 천하에 있는 맛있는 거는 다 먹어봤는데 한 가지 안 먹어본 게 있다. 그러니까 여가가 배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고기를 못 먹어봤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넓적다리를 삐져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줬다고도 하고 애 잡아가지고 줬다 하기도 하고 어쨌든 주니까 참 맛있다고 제왕공이 먹었다고. 이미 그 중국에는 뭐 저런 얘기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 루신에 보면은 막 그 옛날 사람들 사람고기 먹었던 역사가 쫙 다 나와요. 그 광인일기에 보면은. 그리고 띵꼬는 보니까 바로 그때 그런 걸 잡으러 왔거든, 지는. 잡으러 온 검찰이야. 그거 못 먹죠. 안 먹고 딱 버티니까 거짓말해. 모양만 요랬지 실제로는 사람 고기 아니다. 다른 맛있는 고기로 만드는 거다 한 거야. 그래서 사설 꼬니까 어때요? 체면상 한번 찍어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막 젓가락 찍어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하니까 팔 한 조각을 집어서 넣어보니까 와, 하나님 맙소사. 혀위의 모든 미각이 동시에 환호성을 질렀다. 두 보루 근육들이 운동을 가속화했고 목구멍 속에서 손 하나가 쑥 나오더니 그 7인 송찌를 막 그냥 지가 그냥 남 많이 먹을까 봐 막 먹었다. 저런 구절이 있단 말이지, 소설에. 이건 이제 1,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르나라가. 1권, 1권 이거 아닙니다. 앞에 거는, 앞에 나온 책 번호고, 1권에 138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 논문을 쓰는 이 젊은이의 장모는 음식권위자예요. 음식권위자예요. 사람고기에 대한 묘사가 쫙 나와요, 길게. 그 맛과 장점 먹는 법, 요리학교 특별구매처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 리또 장인, 그럼 장모는 안주 담당이고, 장인은 술 담당이고, 이 박사 논문 쓰니까 그게 사위가 된 거예요. 박사 논문 뭐 최고로 잘 쓰겠죠. 딱 알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나옵니다. 광동 지역의 명물. 용봉정상, 용봉청상이야. 광동이 최고야. 기본 재료는 뭐냐? 독사와 꿩, 재료비 절약을 위해서 독사 대신 웅어, 꿩 대신 닭을 쓸 수도 있고. 그러나 암수 당나귀의 외부 생식기, 암것이나 수것이나 외부 생식기만 딱 골라가지고 음식에다가 확 넣어서 이제 끓인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이 도시는 당나귀를 하도 많이 잡아가지고 그 생식기만 떼내고 나머지는 그냥 다 버려버려요. 그 당나귀, 그 저걸 한 1인분이 몇 개씩 집어넣어야 되니까 당나귀를 얼마나 많이 잡겠어요. 이러니까 이제 이 작가가 저기 풍자입니다. 그 도시 어떤 골목에 가면은 아무리 햇빛이 쨍쨍한 날도 햇빛이 희미하다. 왜 그러냐? 죽은 당나귀 귀신들이 공중에 떠가지고 막 헤매느라고 햇빛을 가려가지고 햇빛이 희미하다. 꼭 미세먼지 있는 날처럼. 그렇다. 표현을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카프카 저기죠. 카프카보다 더 낫지 않아요? 나는 카프카는 그냥 저 발톱에 때 같아. 이거 보면은. 당나귀 영혼이 떠돌아가지고 햇빛이 약해졌다. 그렇게 막 풍자한 거죠. 당나귀열입니다. 그 다음에 단편 당나귀에 보면 당나귀 요리하는 게 다 나오고. 그 다음에는 원숭이 술 축제를 한대. 당나귀 눈요리인 우릉희주는 술에다가 삶은 당나귀 늑골, 소금물 당나귀 혀, 당나귀 힘줄, 당나귀 기관지, 당나귀 꼬리, 당나귀 창자볶음, 인삼에 푹 삶은 발, 5가지 맛나는 간, 뭐 이런 걸 넣어서 다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심지어는 아까 그 술자를 먹다가 초등학교 교사가 높게 된 사람 있죠. 3,000잔 먹은 사람. 이 여자 운전기사가 애 놓으면 5달 때면은 지워버려요. 애돼지처럼. 그걸 요리 만들면 이제 그 초등학교 교사 출신 저놈이 이제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어때? 기가 차지요? 그만할까요? 그만해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모 요리 강좌 나옵니다. 이 장모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장모인데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네 또가 장모한테 막 반하려고 그래. 지 마누라 놔두고 장모한테 가고 싶어 할 정도로 이쁘고 젊어요. 왜 그러냐? 요리를 맛있는 게 해가지고 지가 다 먹으니까. 이게 이제 오리 너구리 찜, 그 다음에 7인속 이건 애 요리죠. 그 다음에 애 잡는 걸 자세히 해요. 근데 모든 동물은 잡히기 전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기 당분 함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로 인해 신진대사에 나쁜 영향을 줘. 노련한 도살자는 번개같이 동물의 생명을 끊기 좋아해. 애들도 유쾌한 정신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야. 전통적인 방법은 몽둥이였는데 그러면 안 돼. 피가 고이거나 두개골 파괴돼. 그 이제 에틸 알코올 저피린에다가 저피린내가 감소되고 예양가가 향상된다 해서 이걸 많이 쓴다. 1차적으로는 피를 빼고, 피를 뽑지 않는 게 더 좋다 했지만 연구 결과 피 떼는 게 색깔이나 냄새에서 훨씬 더 하얗고 좋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리입니다. 요리는 제비집 요리. 이게 제일 자세히 나와요. 제비집 요리 드셔보셨어요? 나는 가짜는 먹어봤는데, 이걸 보기는 내가 먹은 건 가짜예요. 이걸 보니까 진짜는 난 한 번도 구경도 못했어요. 장모의 친정이 제비집, 채집 전문업이에요. 이 장모의 친정이. 그럼 어떻게 하냐? 장모가 하도 그걸 먹어가지고 청춘과 미모를 구가하거든. 금사제비의 생태, 번식지, 서식지를 교수를 하고, 금사제비는 매년 6월 초에 둘째를 트는데 암수가 교밀해요. 수컷은 봄누에가 씨를 뽑듯이 교미한 뒤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을 장만해놓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처럼 장악 안 놓고 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저 제비가. 그러니까 수컷이 바위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는 이렇게 주둥이를 이렇게 하면은 거미줄처럼 입에서 쭉 줄이 나와요. 그럼 그 줄들이 착 굳어가지고 그게 제비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제1급, 제일 고급, 비싼 제비집 요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뜯어가 버렸죠. 지났는데. 뜯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제비집이 됐죠. 그 다음에는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백연 혹은 광년. 사람들이 얍시에 가버리면 털을 뽑아서 그 다음에 침을 묻혀가지고 액하고 묻혀서. 그러니까 진짜 순수 액이 적어진 거죠. 한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는 거. 그 또 뜯어가 버리죠. 그 다음에는 이거야. 털하고 피. 해조류에다가 침은 조금밖에 없어. 이거는 먹는 걸로는 가치 없는데 보통 우리가 먹는 거는 요거야. 버리는 거. 저것만 먹는 거예요. 그게 먹지 마세요. 이 장모가 하도 제비집 요리만 먹고 커가지고 그렇게 젊고 안 늙고 이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제비집 요리 나오니까 찍지는 마시고 구경만 하세요. 예, 저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조리된 거다. 얼마나 투명하냐 이래야 됩니다. 이게 상급, 최상급 제비. 그러니까 이미 저걸 녹여가지고 숲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럼 모르잖아요. 만들기 전에 봐야 이제, 참 이쁘죠. 저게 제일 비싼 겁니다. 숲하면 이제 절여돼 버리는 거예요.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제비집이고. 먹으러 갈까요? 제비집 콘도입니다. 이게 태국에 있대요. 여러분 태국 여행 가서 괜히 골프만 치지 말고 이런 데 가서 좀 한 그릇 먹고 오세요. 여기 가면, 현지에 가면 좀 싸겠지 뭐. 태국에. 이 동굴 안에 전부 제비집이래요. 그리고 그거 가서 이 동굴이 높거든. 근데 그거 온갖 장치를 다 해서 올라가서 그걸 이제 딴다는 겁니다. 이 장모네 집이 이제 그 전문인 겁니다. 저래 사다리를 올라가서 이제 따는 겁니다. 술은 엄청나게 술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낙타발, 곰발바닥은 우리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원숭이 머리는 버섯입니다. 버섯. 제비집 뭐 이런 게 있는데
술은 어떤 게 좋으냐 하면 원숭이 술. 저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원숭이들이 먹는 술이에요. 그 원숭이들 술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담지 않아요. 큰 구덩이 연못 같은 게 있죠. 있으면 거기에 모든 과일과 동물들 이런 걸 다 빠져 죽어요. 그게 과일들이면 온갖 과일 그냥 산에 있는 과일 그냥 원숭이들이 따다 다 집어넣어놔. 이 웅덩이에다가. 그럼 그게 비도 오고 뭐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는 그 연못 그 구덩이 전체가 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 명주. 그래서 진짜 명주는 사람이 담는 게 아니라 산 속으로 다니면서 원숭이 웅덩이 그걸 찾아다녀서 그걸 퍼다 원숭이 걸 훔쳐 먹는 거죠. 그게 이제 원숭이 술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풍자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권력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입맛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이렇게 그냥 사람까지 잡아먹는다. 백성들한테 돈 뺏고 그 노동을 뺏고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극한적으로 카프가식으로 이제 풍자한 것이 바로 이 소설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